네, 오늘은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하지만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거취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어 유종의 미를 거둘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한편 누라이트 역사관 등으로 논란을 빚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간 최창열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문정부 들어서 가장 나중에 이제 지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에 신설된 부처고요. 그런데 뭐 청문회도 하기 전에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거취, 특히 야당의 공세가 굉장히 심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과 관해서 입장을 표명했는데 먼저 그 얘기 좀 들어보고 계속 대담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려주시죠. 사실 건국과 정부 수립이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헌법 관련 헌법 문장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역사학자도 있고 저렇게 해석하는 역사학자도 있다는 것을 한번 살펴도 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역사학자는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 당연히 헌법에 기술되어 있는 그 헌법 정신과 가치에 대해서 존중하고 인정하고 수용함을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는 뉴라이트에 대한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 뉴라이트라는 말은 제가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그 운동이 어떤 성격인지를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제가 거기 회원도 아니고 그분들이 옳든지 그르든지에 대한 판단을 하려고 하는 그런 관심도 거의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이제까지 어떠한 정치적인, 이념적인 활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교육하고 연구하고 산업, 벤처 생태계를 만드는 현장에서 어떠한 이념적인 색채나 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잠시 전에 있었던 본인의 거취와 관련해서 기자회견입니다. 사퇴 의사가 없다고 밝혔어요. 네. 그 창조과학 논란이 불거질 때만 해도 종교의 자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분들도 있어. 물론 반발도 많이 있었지만 그런데 이제 뉴라이트 연구 보고서에 나왔던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조금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 급기야 오늘 이제 해명 기자회견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이제 그 박 후보자는 건국 정부 수립 이제 건국절 논란에 관련된 해명인 것 같고요. 과학기술계의 인사라서 사실 뉴라이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건국 정부 수립 이 문제보다도 지금 이 박 후보자에게 불거진 논란은 이승만 독재와 유신 체제 찬양에 관련된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박 후보자의 말 따나 이분은 벤처 생태계의 전문가고 또 포항공대 교수고 그러니까 역사학이나 이런 사회과학, 일반 사회과학 이런 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만약에 맡게 된다면 맡을 부서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 지적해야 될 것이요. 이분은 지금 지명된 자리가 대한민국의 어떤 중소벤처기업부라는 장관 자리이지만 그 이전에 국무위원 자리예요. 국무위원이라는 거는 꼭 자기가 맡은 부처 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의 중대사가 있을 때, 국가의 중요 현안이 있을 때 국무위원 자격으로 거기에 토의할 자격을 갖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다른 부처와 다 다르죠. 영역이 다르고 전문 분야가 다르다 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으로 이승만 독재나 박정희 대통령, 전 대통령 유신 체제에 대해서 보수와 진보의 문제를 떠나서 보편적인 인식과 동떨어져 있다면 그러한 인물은 특히 문재인 정부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리고
부처의 장관을 하려면요, 기본적으로 그 대통령과의 그리고 그 정권과의 국정 철학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맞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렇게 해명했다 하더라도 이승만 독재라든지 지난 그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생각이 이렇다면은 전 자격은 없다고 봐요. 예. 아무리 유능하다 하더라도 그런 점에서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요. 또 하나 정의당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정의당에서 이미 이제 몇 명의 후보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다 낙마했잖아요. 이거 맞습니다. 데스노트란 말이 이제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정의당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본인은 끝까지 이제 청문회 하겠다라는 의지인데 청와대가 어떻게 판단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좀 일반 국민 여론이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지적을 좀 하고 싶긴 합니다. 예. 장관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뭐 저도 뭐 비슷한 판넬에서 해석을 하고 싶은데 물론 뭐 이공계 출신이고 그리고 벤처 생태 전공하고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뭐 중소기업 그리고 일자리 이런 것과 연관되는 마지막 방점이었던 장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마지막 장관의 인사가 좀 뒤틀린다는 모습이 상당히 이것은 청와대 인상 검증 시스템에 저는 문제를 노정했다고 봅니다. 방심한 것이 아닌가. 예. 평생을 이공계에서 공부하고 가리키는 거하고 연구 여기에만 집중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툭 터져 나온 것이 가장 예민한 지금 건국의 문제. 그리고 이런 것들 헌법 정신 문제 가지고 지금 부딪히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지금 문재인 정권의 어떤 정체성과는 배치되는 예.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수님께서 방금 말씀을 하셨지만 국무위원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이끄는 그런 지금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상과 가치의 어떤 차이가 있다. 이런 것들은 내각 일원으로서 이렇게 같이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져 있다고 봅니다. 이전에 박기영 전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같은 경우는 진보 성향의 어떤 정치적 편향이 문제돼서 이제 사퇴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는 좀 반대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 검증 시스템 과연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은 어떻게 좀 문제가 있다고 하셨지만 네. 구체적으로 뭐 마지막 인사지만 앞으로 뭐 1급 인사랄지 그 이후의 인사도 많이 남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적으로는 문재인 정권의 5대 적폐, 5대 불가사항이 인사의 이제 원칙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나 이미 5대 원칙은 저는 무너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인사 스타일을 보면 일단 뭐 내부에서 검증을 하든 어쨌건 대통령이 이분에 대해서 내정을 하면 그냥 밀고 가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발표를 하고 나서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면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전향적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재임명하고 임명을 철회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국정을 운영하는데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내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하면 국민이 반대하고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끝까지 간다. 시간만 지나면 임명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주고 간다는 것은 제가 뭐 수차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인사 문제로 가지고 나중에 정권적인 리스크까지 안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문제가 터지면 그거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어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청와대는 이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원장님.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은 여기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 지향하는 가치와 거의 동일하잖아요. 이승만 정권을 보는 관점과 박정희 정권을 보는 관점이 비슷하기 때문에 역설적인 현상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청문 보고서가 채택될 수도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이 찬성하고 자유한국당이 지금 제1야당으로서 의석이 많으니까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고 임명되면 오히려 다른 야당이나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 부분에 문제 제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고 안 되고 떠나서 말이에요. 적격으로 채택이 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건 정권의 정체성과 맞물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단순하게 어떤 그 과학기술계의 문제로만 보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전문가주의라는 게 예.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로버트 다리라는 아주 유명한 정치학자 그 사람이 한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어떠한 경우도 전문가주의보다 앞서는 게 민주주의다. 그 일정한 상식선의 어떤 지식을 제공하면요. 일반 국민들이 판단하는 게 정의예요. 근데 지금 이런 전문가주의, 이분 아주 전문가죠. 그렇죠. 과학기술계에 예. 아주 여러 가지 성공한 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도 이제 문재인 정권이 야심차게 새로 출범시킨 자리긴 하더라도 역시 중요한 거는 이분이 모든 걸 연구하고 하는 자리는 아니에요. 일단 정부 부처라는 여러 가지 배분도 해야 되는 것이고 예. 정치적인 강박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저는 역사 인식도 반드시 필요하다 보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이 인사를 만약에 또 낙마가 되면 또 정권이 타격을 입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긴 있다 하더라도요. 예. 저는 인물 한두 명이 낙마한다고 정권의 정당성이 훼손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 전혀. 어떻게 모든 인물을 완벽하게 국민 뜻에 맞게 임명할 수 있겠어요. 그게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청와대가 어떤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만 집권당 내에서도 여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저도 제가 이 정권 들어가지고 이렇게 특정 인사에 대해서 반대한 생각이 별로 안 나요, 제가. 근데 저는 이런 인사는 전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정권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 예. 네. 자,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지금 정치권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지금 청문 보고서 채택 날짜도 지금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부적격 의견을 좀 달아야 된다 하는 게 야당 쪽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제 주식 투자 논란 정말 주식 투자의 귀재인가? 지금 금감원 쪽에서는 이 진정서가 들어오면 조사까지 하겠다 이렇게 지금 오늘 나온 소식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문제는 사실은 이념적인 문제였잖아요. 정치적으로 너무 편향돼 있다라고 야당이 이제 부적격의 이유로 됐는데 오히려 그 문제보다 주식 문제가 아주 불거지는 것 같아요. 주식이 이제 어느 정도 금액이 아니라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야당이 제기하는 것처럼 뭐 조사를 좀 할 필요가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야당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 문제가 오히려 청문회에서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예. 이념적인 부분보다 물론 여전히 이념적인 부분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이념적이라기보다도 특정 정당과 특정 인물을 지지했다라는 게 이제 야당이 주장하는 이제 부적격의 논거긴 한데 예. 전 이 부분은 사실은 변호사 시절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오히려 안 될 수 있다고 봐요. 아까 박 후보자하고는 저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예. 이 부분은 저는 큰 문제가 안 된다. 오히려 오히려 문제가 되면 만약에 주식 투자가 잘못된 것이라면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변호사 시절에 특정 인물을 지지했거나 이런 건 진보 보수 성향은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대통령 추천도 있고 국회 여야 추천도 있어요. 그럼 야당은 또 보수 성향의 인물을 추천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 부분은 크게 문제될 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알겠습니다. 예. 저는 우리 이제 최 교수님과 좀 반대되게 예, 예. 뭐 우리 벤처기업부 장관 같은 경우는 전문성을 살려 주면은 그래도 뭐 인정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유정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정권의 칼라와 맞지 않는다. 정권의 지지 세력과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어려운 카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거기에다가 야당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중산층과 서민에게 이 주식 투자라는 것은 상당히 강한 어떤 그 마음의 메아리를 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허감을 느끼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본인은 부동산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러니까 재택 수단으로 주식을 택했다 이런 변명 아니겠습니까? 뭐 돈이 돈을 버는 것이 자본주의 예. 논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지만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로서는 자기보다 그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을 하고 그러면 주식 투자하고 변호사 생활하면서 그렇게 살면 되지. 이분은 지금 헌법을 지키는 공직자로서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직자는 국민의 공복이고 국민의 아픈 부분을 어루만져주는 부분인데 예. 그러면 서민들의 아픔을 알 수 있을 것인가? 예. 여기까지 확대가 되면 예. 상당히 뭐 국민적인 야당에서 반대도 하지만 지지층으로부터 문재인 정권의 지지층으로부터 상당히 반감을 살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분과 함께 이제 좀 답답하게 된 분이 바로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아닙니까? 오늘 이제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데 본회의 상정조차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직권 상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직권 상정은 저는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 생각해요. 지금 헌법재판소장 이제 비준인데 이 부분을 여야 합의 없이 직권 상정할 그런 부담을 정세균 국회의장이 떠맡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대개 국회 관행상 여야가 합의해 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직권상정 얘기는 계속 나오곤 있어요. 예. 워낙 이제 헌법재판소장의 공석이 오래됐어요. 오래됐기 때문에 빨리 인준을 맞춰야 되긴 하는데 오늘 결산안도 지금 승인을 통과가 되어야 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2004년도에 조기결산제 도입한 이후에 처음 이제 법정 기한 지키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또 직권상정하면 결산안조차도 또 이제 통과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넘어가지 않을까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비준 동의안 예. 상정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원장님도 이야기 좀 들어봐야 되겠죠?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정말 오랫동안 지금 이게 지금 계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임기도 뭐 오래 한 것이 아니고 1년 반 정도 임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 정도 되면 야당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저는
헌법재판소장을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스스로? 본인이 스스로 저는 결자해지하는 것이 예. 멋있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또 새로 소장 지명을 해서 청문회 과정 겪으면 또 다른 시간, 그러니까 헌재 소장의 공백기는 지금 200일이 넘었다고 하는데 더 또 지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헌재 소장이 없어도 헌재는 예. 굴러갑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당과 야당 그리고 야당이 합의해 줄 수 있는 그런 인사를 정권에서 내놓는 것이 헌법재판소장의 어떤 그 자리에 걸맞는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건 제가 장 교수님하고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예. 김희수 헌법재판소장을 반대하는 근거가 좀 미약합니다. 야당이. 이 통합진보당 해산 때 소수 의견 냈다라는 건데 헌법재판소라는 곳은 1987년도 9차 개헌 때 도입된 제도예요. 그리고 어떤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냐 여부를 따지는 것이고 이제 정당 해산 이런 걸 하는 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회 다양한 대법원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사회 다양한 여러 가지 가치나 의견 이런 것들을 같이 보자는 게 헌법재판소이기 때문에 굳이 야당이 이렇게 김희수 헌법재판소장한테 집착할 정도로 이렇게 반대한 이유를 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야말로 임기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헌재가 너무 공소해요. 지금 이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청문회를 마쳤는데 또다시 지금 우리 앵커 말씀처럼 또다시 그 사람을 지명해서 청문회 갖는다? 이거는 현 정권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고 저는 그 합리적이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이유정 이 재판관을 자꾸 연계시키는 야당의 움직임도 있는데 이것도 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별개로 같이 봐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문재인 정부의 어떤 대북 정책의 위기 대응 능력이 과연 적절한가 그 문제들이 이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야권에서는 외교안보 라인의 어떤 경질 얘기까지 나옵니다. 한두 번 최근에 뭐 터덕거렸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 쪽 외교안보 라인 경질 얘기도 좀 성급한 얘기 같아요. 지금 정부 들어서기 전부터 북한은 아주 자신들의 또 일관된 계획에 따라서 지금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최근에 이제 그 탄도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이제 그 장사포로 얘기해가지고 이제 그 부분인데 그렇다고 이 부분이 뭐 외교안보 라인 경질까지 갈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단지 이제 지금 대화 국면과 제재 국면을 같이 가야 되겠다. 베를린 구상을 지금 문재인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지금 워낙 북한이 뭐 유엔 안보리 결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사실 정부로서 대단히 난감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계속 강대강으로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런 국면에서 대화를 계속 꺼낼 수도 없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교안보 라인 속에서 상당히 당황스러운 면이 있어요. 게다가 이제 최근에 26일 날 발표한 그 미사일 때문에 이런 부분이 왔는데 외교안보 라인 경질까지는 오히려 그럼 더 혼란스러울 수가 있다. 외교안보 위기 속에서 다시 또 그쪽에 외교안보 라인을 갖다 바꾸면은 이거 어떻게 다시 일관성 유지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거야말로 좀 정치 공세적인 측면이 강하다라고 좀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원장님. 뭐 과거에 연평도 포격 도발 때 그 보온병 사태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현재 민주당이 엄청나게 크게 질타를 많이 하고 전부가 다 사퇴하라고 그렇게 강하게 한 것이 야당의 역할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북한의 지금 미사일 도발은 북한과 미국이 직접 지금 대결하는 국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상당히 소외돼 있고 이것이 현실적인 한계인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지금 묘안은 없다. 다만 야당에서 지금 주장하는 것은 이렇게 북한에서 계속 도발을 하고 북미 간의 직접적인 대결 국면으로 갔을 때 우리가 지금 존재감이 사라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왜 우리는 안보적인 우위라든가 안보적인 대책을 내세우지 않고 대북적인 어떤 대화 기조로만 계속 유지하려고 하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포괄적인 비판이고 야당에서는 뭐 결국은 그러면 외교안보 라인이 사퇴하고 다시 강력한 대북 제재라든가 대북 군사적인 대응 강도를 상당히 높이는 그런 강성 어떤 그 대북 라인을 다시 등장을 시켜라 이렇게 하는 것은 야당과 여당의 근본적으로 북한 문제에 관해서 시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수 야당이 지금 주장을 하는 것이고 다만 이것이 이제 북한이 혹시 또 핵실험을 또 한다면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권이 시험대에 들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미사일 발사와 차원이 다르게 북한이 언젠가는 핵실험을 또 하게 된다면
그때야말로 문재인 정권이 앞으로 이 안보 위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 구체적으로 그러면 대화를 계속 할 것인가. 예. 그럼 여기서 대화를 끊기면,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내부적으로 햇볕 정책이라든가 달빛 정책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상당한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또 등을 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권으로서는 그런 시점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 예. 이런 것들이 문재인 정권이 앞으로 안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혼선을 가질 그런 시기가 저는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예. 봅니다. 관련해서 좀 잠깐 네. 여쭤볼게요. 그 지금 안보 상황이 엄중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 네.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저기 최 원장께서는 외교안보 라인을 교체하는 건 좀 성급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어제 이제 4강 대사 중에 러시아를 제외하고 3국 대사를 내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물론 아그레망도 남아 있는 상황인데 자 과연 이제 적절했나? 뭐 평시 같은 경우는 뭐 대통령의 측근이랄지 코드 인사를 하도 상관없지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고 전시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다. 네. 그렇다면 그 대북통일할지 북핵 문제에 관련해서 좀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기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군사적인 식견과 무기 체계 그리고 외교적인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저는 지금 시점에서 임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사라든가 그리고 사강 대사들, 특히 주변 사강들이 지금 우리가 외교 안보적으로 상당히 지금 위기적인 국면이 북한과 미국 그리고 중국 이렇게 했을 때는 또 휴전 협정의 당사자가 우리가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 우리가 운전자론을 주장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야당은 운전자석에 앉지도 못한다. 이렇게 지금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역대 정권이 그랬습니다. 4강 대사는 코드 인사해서 캠프라든가 예. 여러 가지 특정 예. 인맥 중에서 뽑아서 보내는 것이 관례였는데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탈권위와 기존의 어떤 여러 가지 관행을 파기하는데 국민들이 80%의 지지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사 임명에 있어서는 안보의 어떤 정통한 분 그리고 또 미국과 어떤 앞으로 군사적 협력이 가능한 분 이런 분들을 저는 임명했으면 좋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기존의 정권과 같은 코드 인사 그리고 캠프 인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아쉬움은 저는 남다고 봅니다. 예. 뭐 코드 인사, 캠프 인사도 캠프 인사입니다만 특히 주미대사의 경우에 그 조윤재 내정자가 사실 내정자 발표를 안 한 거 아니에요? 아그레망도 아직 안 오고 그래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좀 약간 유감을 좀 표시하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뭐 그렇게 알려졌으니까 주용 대사도 했고 경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예. 사실 한미 관계는 뭐 안보 문제도 있고 경제 문제도 있고 다 같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충분히 자격은 있는데 예. 단지 지금 이제 한미 간 그리고 이제 그 북미 간 이런 미일 동맹도 그렇고 한미 동맹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엄중한 안보이기 때문에 과연 경제 전문가로서 주미대사가 적절한가라는 문제 제기는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지금 이런 국면이 아니면 사실 가장 적격한 인사일 수도 있어요. 경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본인도 사실은 고사를 했다고 그럽니다. 예. 본인 뭐 이제 하는 총재를 원했다고 그러는데 예, 뭐 그건 이제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됐던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장 교수님 지적도 지적입니다만 언론도 그런 지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안보 위기 속에서 과연 그런 북핵 위기라든지 어떤 그 북미 간의 이런 것들에서 전혀 전문가가 아닌 분이 예. 과연 지금 현재 안보를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 잘 해나갈 수 있을까라는 우려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 부분 전 뭐 일정 부분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정당 얘기들 좀 몇 가지 좀 짚어보고 갈까요? 먼저 바른정당과 한국당 좀 심상치 않죠? 어제 이 김무성 의원과 정진석 의원이 주도하는 연구 모임 열린 토론 미래가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안건이 물론 있었지만 요즘에는 뭐 가장 핵심된 그 이슈 중에 하나들이 원전 막 이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의견을 서로 나눴다고 하는데 한 30여 명의 양당 의원들이 참석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통합을 얘기할 만한 거 아닌가. 뭐 외부에서 보는 그런 얘기는 나올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뭔가 좀 물밑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게 이제 언론 보도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뭐 진전된 내용이 있을까요? 군불대기 아니겠습니까? 예. 보수 정당 통합이 가시권에 저는 들어와 있다고 봅니다. 통합을 하는 명분을 지금 찾는 중이고 명분이라는 것이 뭐 다른 것이 아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서 사실은 두 정당이 갈라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갈라졌는데 그 원인을 어떻게 적절한 선에서 해소를 하냐. 그렇다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완전히 탈당을 제명을 시킬 거냐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당내에서 엄청나게 큰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 예. 이것을 저는 고민을 하는 것을 언론에 발표한다는 것은 이것은 결국은 국민들한테 여론적인 모습을 떠보기 위한 그런 전략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JP가 과거에
공동 정권을 만들어서 정권을 창출하지 않았습니까? 예. 정당의 어떤 그 연합이라든가 연대 같은 경우는 지역적인 연합이 있고 아니면 정체성 그리고 또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바른정당과 한국당은 아주 저는 뭐 간단하다고 봅니다. 예. 이념적인 차이가 거의 없고 지역적인 차이도 거의 없고 다만 차이가 있다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과거지사인데 과거 탄핵으로 보수 정당은 국민한테 이미 심판을 저는 받았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석고대죄하면서 앞으로 국민들한테 새로운 보수 정당의 가치를 앞으로 강하게 추진해서 국민들한테 보답을 하고 그러면 보수 정당도 다시 설 수 있는 땅이 생긴다고 보기 때문에 예. 전혀 저는 그런 것들은 아직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국민들이 보기에 예. 탄핵이 된 지 얼마 안 됐고 지금 총선에 대해서 당이 갈라진 지 얼마 안 됐는데 예. 벌써 너희들 또 다시 통합하냐 네.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통합의 모습을 보이면서 예. 국민의 반감을 그 사이에 스물스물 없애면서 이렇게 해서 통합의 어떤 모습으로 가는 예. 그런 지금 과정에 있다. 그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당과 바른정당 내에서도 이견이 너무 백가쟁명식으로 많죠. 나오죠. 그러니까 네. 교통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김무성 의원의 책임론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진행 상황, 지금 지방선거가 뭐 이제 10개월 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좀 될 것으로 보세요? 야당 쪽에. 그래서 방금 이제 그런데- 화면에도 그 바른정당의 지상욱 의원하고 하태경 의원이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바른정당 내에도 상당히 이견이 존재하고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또 이재만 의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배신 프레임을 다시 꺼내 들었어요. 예. 바른정당이 배신한 정당인데 무슨 소리냐, 어불성설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건 또 어떻게 보면 저 하태경 의원이나 지상욱 의원이 보기에는 오히려 저분들이 할 얘기거든요. 우리가 무슨 한국당과 통합을 하느냐 이런 얘기인데 아무튼 이미 정당 구도에서 어떤 보수 성향을 가진 정당들끼리 통합 전 충분히 얘기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게다가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낮고 바른정당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통합할 수 있는데 문제는 통합하려면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 장 교수님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탄핵에 대해서 생각이 극명히 갈렸던 정당들이에요.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그래서 같은 뿌리였던 정당이 갈라진 거잖아요. 물론 한국당 내에서도 생각이 다른 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 논의가 있어야 돼요. 예. 대국민 입장 논의가 있어야 예. 돼요. 지금 그래서 이제 홍준표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 아, 그 그래요? 출당 얘기가 이제 지금 이제 칼집에 거의 꺼내 들고 시기만 보르고 있는 것 같아요. 9월 초 이야기 뭐 내일 뭐 끝장 토론에서 뭐 결론을 낼 것처럼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걸 정리를 하면 바른정당과의 글쎄요. 어떤 연대 이야기가 좀 더 활발히 조금 뭐 이제 진행될까요? 또 탄력을 받을 수가 있겠죠. 예. 만약에 출당이 완전히 정리되면. 예. 근데 문제는 또 그 당내에 있는 한국당 내에 있는 친박 의원들의 인적 쇄신 문제도 거론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건 홍준표 대표가 자신의 대표로서의 리더십과도 관련된 문제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확실하게 정리된다면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통합 못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바른정당과 한국당은 또 보수라는 의미에서 같은 공감대가 있는데 국민의당과 또 바른정당은 또 중도라면서 또 같은 공감대도 또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또 국민의당은 기본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에 민주당과 같은 뿌리를 뒀던 정당이고 맞습니다. 국민의당은 내부에서 굉장히 복잡해요. 예. 호남 세력과 안철수 세력도 그렇고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정당 구도가 굉장히 불안정한 정당 구도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집권당은 추미애 대표가 인위적인 정계 개편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정치라는 게 생물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처럼 내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원심력이 작용할 수 있다. 예. 그런 관점에서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은 예. 그런 전제 조건이 해소가 된다면 충분히 논의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얘기하고 좀 정리를 할까요? 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있었죠. 징역 4년 선고됐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정치권의 반응이 굉장히 엇갈리죠. 일단은 뭐 야당 쪽 특히 특정 정당에 대해서는 보복성 적폐다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문제, 그러니까 야당의 어떤 반응 그리고 이 수사가 전 정부 즉 MB 정부까지 좀 갈 것인지 그 이야기를 좀 글쎄요, 부탁드릴게요. 보복성 적폐란 말에 예. 동의하기 어렵고요. 예. 왜냐하면 지나간 과거에 대한 잘못된 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전 한 걸음도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항상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적당히 덮고 옴으로써 우리 사회가 이 소득 수준에 비해서 예. 뭔가 여러 가지 갈등이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차제에 저런 국정원의 엄청난 정치 개입, 선거 개입이 법원 판정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확실히 밝혀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적폐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그 국민의 민심과 맞지 않는다. 예. 보수와 진보의 문제를 떠난 문제라고 생각하고 예. 지금 이제 그 두 번째 질문. 예. 이게 과연 이명박 정부 때의 청와대까지 갈 것인가. 근데 이미 법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미 이러한 것들을 청와대에다 보고했다라고 해서 법원이 확인해 준 거기 때문에 법원 판결에서 청와대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럼 이게 누가 얘기를 누구에게 보고를 했는지 예. 이런 것도 또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당시에 청와대에 있었던 이명박 정부 청와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당연히 이명박 예. 정부 청와대죠. 그 당시 또 청와대가 이러한 국정원이 SNS를 장악하라는 이런 지시를 받고 국정원이 SNS 장악 문건을 작성했다는 것도 나와 있는 사실이란 말이죠. 이미 공개가 됐잖아요. 언론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누가 지시를 했으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누구에게 보고했는지 예. 이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죠. 아. 근데 이 부분을 이제 다시 이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과거의 정권에 대한 어떤 그 정치 보복 아니냐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전 그렇게 볼 것이 아니다. 야당도 과거의 집권당이었으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국정원이 국가의 정보기관이잖아요. 대북 정보, 해외 정보 해가지고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곳인데 무슨 뭐 언론은 잘못되면 패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저는 뭐 다 적어왔어요. 이게 다 읽어둔 시간 없는데 기가 막힙니다. 보여드릴 겁니다. 나중에 나오겠죠. 예, 잠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 국정원장의 전 국정원장 그것을 누구에게 보고했는지 누구에게 지시받는지 밝혀내야죠. 그걸 안 밝히고 어떻게 앞으로 나갑니까? 알겠습니다. 예, 수사가 계속돼야 된다. 예. 우리의 정치 문화가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반복됐다는 것은 불행한 역사 아니겠습니까? 특히 국정원 활동과 관련해서 우리가 분단 상황에서 국정원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대북적으로. 그리고 지금 뭐 중국 이쪽으로 가면은 엄청나게 치열하게 지금 대북 뭐 여러 가지 방첩 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예. 휴민트나 방첩 이런 것들이 애매한 활동 영역 때문에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다가 또 엮이는 것이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어떤 폐해가 여기에 더 씌워져서 대통령이 지시를 했든 안 했든 대통령의 의중이 상당히 강하게 강하는 것이 대통령이 국정원장을 임명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한계를 벗어버리지 못하면 이것이 앞으로 또 재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정권에서도 상당히 이거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이명박 정권이 이것을 지시했냐 아니냐 이것이 또 논쟁이 되면 정치권에 또 갈등이 있고 예. 정치권에 갈등이 있으면 여야의 협치는 이미 또 다시 물 건너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 정치 보복 차원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정치 국정원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현실 실정법 위반이라면 당연히 국정원장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파생돼서 여야 간의 싸움으로 번지고 다시 국민적 갈등이 되고 이런 것들은 막아야 되는데 결국은 이것은 제도적인 개혁으로 막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그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장성훈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최창열 용인대 교육대학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